서울의 심장부 강남의 마천루 사이에서도 유독 생기를 잃은 듯한 회색 건물이 있었다. 비전 넥스트. 5년 전만 해도 업계에 떠오르는 샛별로 불렸던 이 회사의 월요일 아침은 언제나처럼 무거운 침묵으로 시작되었다. 공기 중에는 희미한 원두 커피 냄새와 해묵은 서류의 먼지 냄새, 그리고 직원들의 은밀한 불안감이 뒤섞여 떠다녔다. 마케팅팀의 박성훈 부장은 자신의 사무실 통유리 너머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팀원들을 싸늘하게 응시했다.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고 완벽하게 빗어 넘긴 머리카락과 값비싼 양복은 그의 초조함을 감추기 위한 갑옷처럼 보였다. 닷새 전부터 회사 전체에 파다하게 퍼진 소문 때문이었다. 회사가 다른 거대 자본에 인수되었고 오늘 새로운 CEO가 부임한다는 것. 그 소문은 단순한 가십이 아니라 박성훈의 심장을 옥죄는 현실적인 위협이었다. 그는 혀를 차며 자리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다. 바탕 화면에는 그의 가족 사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내와 두 아이. 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었다. 5년 전 그가 서지안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것도 결국은 이 가족을 위해서였다. 아니,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사실은 지독한 질투와 열등감 때문이었다. 자신보다 어리고 재능 있고 모두의 인정을 받던 그녀를 참을 수가 없었다. 그녀의 빛이 너무나 눈부셔서 그 옆에 있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그녀의 날개를 꺾었다. 가장 중요한 피닉스 프로젝트 기밀을 경쟁사에 유출했다는 거짓 증거를 만들어 그녀에게 뒤집어 씌웠다. 모두가 그를 믿었고 서지아는 한 줌의 재처럼 회사에서 사라졌다. 그 후 5년, 박성우는 부장이 되었고 회사는 서서히 침몰했다. 서지안이 떠난 후 마케팅팀은 창의성을 잃었고 회사는 예전의 활기를 되찾지 못했다. 실적은 매년 하락했고 직원들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아랫사람들을 쥐어짰고 정치적인 술수에만 능숙해졌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해왔다. 새로운 CEO. 그가 누구든 가장 먼저 무능한 부서장부터 정리하려 들 것이 뻔했다. 부장님, 노크 소리와 함께 이선미 팀장이 들어왔다. 그녀는 마케팅팀에서 박성훈 다음으로 오래된 인물이었다. 언제나 차분하고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는 그녀는 박성훈에게 껄끄러운 존재였다. 그녀는 5년 전 서지안의 편에 섰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물론 그녀의 미약한 목소리는 곧 묵살되었지만 박성훈은 그녀의 눈빛에서 자신에 대한 불신을 읽곤 했다. 이번 주 주간 보고서입니다. 선미가 내민 서류를 받으며 성훈은 퉁명스럽게 물었다. 이 팀장도 들었나 오늘 새 대표가 온다는 소문. 네, 들었습니다. 선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다. 그녀의 시선은 잠시 창밖으로 향했다. 5년 전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끝까지 고개를 빳빳이 들고 회사를 나가던 지안의 뒷모습이 떠올랐다. 그녀는 지안의 결백을 믿었지만 힘이 없었다. 그저 침묵하는 다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이 아직도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다. 지난 5년간 이 회사는 그녀에게 희망 없는 감옥과도 같았다. 새로운 CEO의 등장은 어쩌면 이 지긋지긋한 현실을 바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막연히 생각했다. 누가 오든 우리 할 일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쓸데없는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팀원들 관리나 잘해. 박성우는 일부러 더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꼭대기층에 위치한 임원실에서 김영수 전무는 굳은 얼굴로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다. 그는 비전 넥스트의 창립 멤버이자 지난 5년간 실질적으로 회사를 이끌어온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얼굴에는 패배자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회사를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였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5년 전 서지안의 해고 품있어였다. 그는 자신의 서명이 적힌 부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사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박성훈이 만든 증거들이 어딘가 석연치 않다는 것을, 그리고 서지안이 그럴 리 없다는 것을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회사는 큰 위기에 처해 있었고 투자자들의 압박은 거셌다. 그는 희생양이 필요했다. 가장 쉽고 빠른 해결책은 떠오르는 스타였던 서지안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내치는 것이었다. 그는 비겁한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의 대가를 지난 5년간 톡톡히 치렀다. 회사는 추진력을 잃었고 그 자신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이제 곧 부임할 새로운 CEO에게 모든 것을 인수인계하고 물러나야 할 시간이었다. 그는 그저 이 모든 과정이 조용히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오전 10시.
회사 전체 메일함에 짧은 공지 하나가 도착했다. 제목 신임 CEO 부임 관련 전체 임직원 회의 안내. 일시금일 오전 11시. 장소 본사 대회의실. 전 임직원은 필히 참석 바랍니다. 메일을 확인한 직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커졌다. 탕비실과 복도에서는 삼삼오오 모여 새로운 CEO가 어떤 사람일지에 대해 추측을 쏟아냈다. 업계에 거물일 것이다. 구조조정 전문가일 것이다. 아니면 인수합병한 그룹의 낙하산일 것이다. 무성한 소문 속에서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앞으로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올 그 사람의 정체를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박성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넥타이를 고쳐맸다.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되뇌었다. 괜찮아. 나는 이 회사의 부장이다. 5년을 버텼다. 누가 오든 쉽게 나를 내치지는 못할 것이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대회의실로 향했다. 그의 걸음걸이는 이상하리 많지 무거웠다. 대회의실은 이미 전 직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모두의 얼굴에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다. 잠시 후 김영수 전무가 무거운 표정으로 단상에 올랐다. 마이크 앞에 선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준비된 연설문을 읽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회사의 지난 과오를 인정하고 새로운 리더십 아래 변화해야 한다는 상투적인 말들을 나열했다. 직원들은 지루한 표정으로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연설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지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회사를 위해 헌신해준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비전 넥스트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수 전무가 고개를 돌려 회의실 입구를 바라보았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향했다. 박성우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제발 제발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기를. 제발 평범한 사람이기를. 끼익. 묵직한 회의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리고 한 여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날렵한 검은색 스틸레토 힐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또렷한 소리를 냈다. 몸에 완벽하게 맞는 짙은 네이비색의 파워스트, 단정하게 묶어 올린 머리, 그리고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눈빛. 그녀는 성큼성큼 단상을 향해 걸어왔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술렁이던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숨 막히는 정적만이 남았다. 직원들은 눈을 비볐다.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익숙하지만 너무나도 달라진 모습에 모두가 혼란에 빠졌다. 하지만 박성우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는 그녀를 보자마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는 단 한순간도 그녀의 얼굴을 잊은 적이 없었다. 악몽 속에서 그를 괴롭히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단상에 오른 그녀는 김영수 전무와 짧게 목례를 나눈 후 마이크 앞에 섰다. 그리고 회의실을 가득 메운 수백 명의 직원들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마침내 그녀의 눈빛이 한 곳에 멈췄다. 앞줄에 앉아있던 박성훈이었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하다 못해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승자의 여유도 조롱도 아니었다. 그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서늘하고도 절대적인 확신이었다. 박성훈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손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들고 있던 펜을 놓쳤다. 펜이 바닥에 떨어지며 내는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깨고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그 소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이크에 입을 가까이 댔다. 그리고 마침내 5년의 침묵을 깨는 그녀의 첫마디가 울려 퍼졌다. 안녕하십니까? 비전 넥스트의 새로운 대표이사 서지안입니다. 서지안. 그 이름 세 글자가 대회의실의 공기를 가르고 모든 이의 고막에 박히는 순간 시간은 마치 필름이 끊긴 영화처럼 정지했다. 사람들은 숨 쉬는 것조차 잊은 듯했다. 어떤 이는 입을 살짝 벌린 채, 어떤 이는 미간을 찌푸린 채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이 단상 위에 선 여자를 응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5년 전보다 조금 낮아졌지만 특유의 또렷하고 힘있는 울림은 그대로였다. 아니, 오히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무게감과 권위가 더해져 있었다. 박성훈에게 그 목소리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바닥에 떨어진 펜을 주울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의 뇌는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다. 어떻게, 왜 말도 안 돼? 수만 가지 의문이 머릿속에서 폭발했지만 단 하나의 질문도 제대로 된 형태를 갖추지 못했다. 그가 아는 서지아는 5년 전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난 패배자였다. 업계에서 재기하는 것조차 불가능할 것이라 여겼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이 회사를 통째로 삼킨 거대 자본의 정점에 서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것은 현실이 아니었다. 지독하게 실감나는 악몽일 뿐이었다. 그는 눈을 세게 감았다가 떴다. 하지만 단상 위의 서지아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선명하게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동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서지안, 그 이름? 5년 전에 그만둔 마케팅팀의 서지안 대리 아냐? 맞아. 피닉스 프로젝트 때 문제 일으키고 잘렸던. 근데 어떻게 대표이사로 세상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는데 저 카리스마는 뭐야? 웅성거림은 점차 커져 파도처럼 회의실 전체로 퍼져나갔다. 충격과 혼란 그리고 경외감이 뒤섞인 시선들이 맹렬하게 단상으로 쏟아졌다. 직원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5년 전 한순간의 실수로 낙인 찍혀 쫓겨났던 젊은 대리가 회사를 인수한 그룹의 총수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이것은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현실이었다. 단상 한편에 서 있던 김영수 전무는 유령이라도 본 듯한 얼굴이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인수 협상 과정에서 새로운 CEO에 대한 정보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고, 그는 그저 본사에서 파견되는 능력 있는 경영인일 것이라 막연히 추측했을 뿐이었다. 서지안, 그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내쳤던 이름, 그의 비겁한 결정이 낳은 가장 큰 희생자, 그녀가 이런 모습으로 돌아오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갑자기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죄책감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 그의 목을 조여왔다. 그는 차마 서지안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볼 수 없어 고개를 떨궜다. 반면 회의실 뒤편에 서 있던 이선미 팀장의 심장은 세차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은 채 단상의 서지안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놀라움과 함께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올랐다. 5년 전 억울하게 떠나가던 동생 같던 후배. 그녀의 재능을 누구보다 아까워했고 그녀의 결백을 믿었지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던 미안함.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라 눈시울이 붉어졌다. 돌아왔구나 지아나. 이렇게 멋지게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모습으로. 선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지난 5년간의 침체와 무력감 속에서 처음으로 피어난 희망의 미소였다. 서지아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수백 개의 시선과 소란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마치 폭풍의 눈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처럼 그녀는 지극히 평온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지난 5년간 매일 밤 꿈꿔왔다. 아니, 꿈이라기보다는 처절한 목표였다. 억울함에 잠 못 이루던 밤, 낯선 도시의 단칸방에서 끼니를 걸으며 사업 계획서를 쓰던 순간, 비웃음과 거절에 익숙해져야 했던 수많은 날들, 그 모든 고통의 시간을 버티게 해준 단 하나의 장면이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이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천천히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낯익은 얼굴들, 그녀를 비난하고 외면했던 사람들, 침묵으로 동조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굳어있는 박성훈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그에게 원망이나 분노를 담고 있지 않았다. 그저 상대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포식자의 차가운 관조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마침내 소란이 어느 정도 잦아들자 서지아는 다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의 모든 소음을 단숨에 제압했다. 많이들 놀라신 것 같군요. 어쩌면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5년 전 저는 이 회사에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방식으로 쫓겨났으니까요. 그녀의 직설적인 발언에 회의실은 다시 한번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꺼내들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이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과거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그녀의 시선은 이제 특정인이 아닌 회의실 전체를 아우르고 있었다. 저는 비전 넥스트의 미래를 이야기하기 위해 위해 왔습니다. 지난 5년간 비전 넥스트는 길을 잃었습니다. 한때 업계를 선도하던 창의성과 도전 정신은 사라지고 무사한 일주의와 비효율적인 관료주의만이 남았습니다. 실적은 추락했고 직원들은 동기를 잃었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느끼고 있는 바일 겁니다.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빗수처럼 직원들의 가슴에 박혔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저는 이 침체된 회사를 다시 일으켜 쓸 것입니다. 이곳을 다시 한번 업계 최고의 회사로 만들 것입니다. 재능 있는 사람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존중받으며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포부가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준비 끝에 나온 선언이었다.
직원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말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잊고 있던 희망이라는 감정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을 겁니다. 많은 것이 바뀔 것입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때로 고통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녀의 시선이 다시 한번 박성훈과 김영수 전무가 앉아있는 앞줄을 향했다. 저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능력 없는 자가 자리를 차지하고 부당한 방식으로 동료를 해하는 일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평가는 처음부터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 아래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오직 실력과 성과 그리고 회사에 대한 기여도만이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하는 유일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선전포고였다. 박성우는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말은 명백히 자신을 겨냥한 것이었다. 서지아는 그에게 도망칠 길을 열어주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녀는 그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심판대에 올릴 생각이었다. 공포가 그의 온몸을 지배했다. 서지아는 연설을 마무리했다. 자세한 경영 방침과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에 있을 부서장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오늘 제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업무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 넥스트의 새로운 시작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그녀는 짧게 고개를 숙인 후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단상을 내려왔다. 그녀가 돌아서서 회의실을 빠져나가는 동안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거나 움직이지 못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의 고요함과도 같았다. 서지안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멈춰있던 회의실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약속이나 한 듯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대회의실은 곧바로 시장 바닥처럼 소란스러워졌다. 오늘 일어난 일은 앞으로 몇 달 아니 몇 년간 회자될 전설적인 사건이 될 것이 분명했다. 박성우는 멍하니 자리에 앉아 있었다. 주변의 소음은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서지안의 마지막 말 내일 오전에 있을 부서장 회의라는 구절만이 메아리치고 있었다. 내일 오전. 그것은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유예 기간이자 그의 운명이 결정될 심판의 시간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누군가에게 연락해야 했다.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그의 연락처 목록에 있는 그 누구도 지금의 서지안 앞에서 그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는 완벽한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진 것이다. 회의실을 빠져나온 서지안은 곧장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 이제는 그녀의 것이 된 CEO 사무실로 향했다. 문이 열리자 강남의 정영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대한 통유리창이 그녀를 맞았다. 5년 전 그녀는 이 사무실에 불려와 해고 통보를 받았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이곳의 주인이 되어 돌아왔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잿빛 풍경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복잡한 도시의 풍경 위로 지난 5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복수. 그녀는 처음에는 오직 복수만을 생각했다. 자신을 배신하고 나락으로 떨어뜨린 자들에게 똑같은 고통을 되돌려주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과정에서 그녀의 목표는 변했다. 진정한 복수는 그들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결코 닿을 수 없는 곳까지 올라서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들이 망쳐놓은 모든 것을 자신의 손으로 다시 세우는 것임을. 그녀의 시선이 한 건물에 머물렀다. 5년 전 회사를 나온 그녀가 처음으로 일을 시작했던 허름한 공유 오피스였다. 그때의 서러움과 절박함이 오늘의 그녀를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얽매인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디딤돌 삼아 날아오른 불사조였다. 뒤독독 노크 소리와 함께 비서가 들어왔다. 대표님 김영수 전무님께서 잠시 뵙기를 요청하십니다. 서지아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얼굴은 다시금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CEO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들여보내세요. 이제 막 첫 번째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9시 비전 넥스트의 임원 회의실에는 얼음장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어제 대회의실에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소집된 첫 부서장 회의였다. 열댓 명의 부서장들은 약속이나 한 듯 회의 시작 10분 전부터 자리에 앉아 굳은 얼굴로 입을 다물고 있었다. 어젯밤 회사 전체는 서지안이라는 이름 하나로 들썩였다. 그녀의 귀환은 단순한 인사를 넘어선 거대한 변화의 서막임을 모두가 직감하고 있었다. 회의실의 가장 상석 어제까지만 해도 김영수 전무의 자리였던 곳에 서지안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회의 시작 정각에 맞춰
한치의 오차도 없이 회의실에 들어섰다. 손에는 얇은 태블릿 PC 하나만 들려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메시지였다. 불필요한 격식과 권위적인 서류 더미는 이제 과거의 유물이라는 암묵적인 선언. 박성우는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기분이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를 떠올려 봤다. 예전처럼 김영수 전무에게 엎드려 빌어볼까? 아니, 이제 그는 허수아비였다. 그렇다면 다른 임원들을 포섭해야 하나 하지만 어제 서지안의 카리스마를 본 이상 섣불리 그녀에게 반기를 들 사람은 아무도 없을 터였다. 결국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그저 처분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마른 입술을 씹으며 자리를 지킬 뿐이었다. 서지 않은 자리에 앉자마자 서론 없이 곧바로 회의를 시작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자리는 비전 넥스트의 현 주소를 정확히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각 부서의 현황 보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재무팀장님부터.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있었다. 재무팀장을 시작으로 각 부서장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해온 보고를 시작했다. 서지아는 보고를 듣는 내내 태블릿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녀는 가끔씩 핵심을 찌르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 부서장들은 진땀을 흘리며 대답해야 했다. 매출 원가율이 지난 3년간 5% 상승했는데 원인에 대한 분석이 부족합니다. 다음 주까지 구체적인 원인 분석과 개선 방안을 보고해 주세요. 인사팀 지난 2년간 핵심 인재 이탈률이 15%에 달합니다. 퇴사자 심층 면담 자료와 함께 이탈 방지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보고하세요. 회의가 진행될수록 부서장들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다. 서지아는 불과 하루 만에 회사의 모든 문제점을 속속들이 꿰뚫고 있었다. 그녀의 질문은 막연한 질책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었기에 누구도 변명할 수 없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그녀가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다. 김영수 전무는 회의 내내 투명인간처럼 앉아만 있었다. 아무도 그에게 의견을 묻지 않았고 그 또한 입을 열지 않았다. 그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잔인한 의식과도 같았다. 마침내 모든 부서의 보고가 끝나고 서지안의 시선이 박성훈에게 향했다. 마지막으로 마케팅팀. 박성훈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준비해온 스크린에 보고 자료를 띄웠다. 지난 분기의 실적, 현재 진행 중인 캠페인 등 무난하고 상투적인 내용들이었다. 그는 최대한 서지안의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으며 보고를 이어나갔다. 보고가 끝나자 박성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으려 했다. 하지만 서지안이 그를 제지했다. 잠깐만요, 박 부장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구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은 현재의 실적이 아닙니다. 서지아는 자신의 태블릿을 조작해 회의실 정면의 대형 스크린으로 화면을 전송했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5년 전 피닉스 프로젝트의 최종 실패 결과 보고서였다. 처참한 실패를 증명하는 각종 데이터와 그래프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이 프로젝트 기억하십니까? 서지안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박성우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네, 기억합니다. 유감스러운 프로젝트였습니다. 유감스럽다라. 박 부장님은 이 프로젝트의 실패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당시 시장 상황이 예측보다 좋지 않았고 경쟁사의 신제품 출시가 맞물리면서 여러 복합적인 외부 요인이 있었습니다. 박성우는 준비해둔 변명을 늘어놓았다. 서지아는 그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화면을 전환했다. 이번에는 두 개의 문서가 화면 좌우에 나란히 나타났다. 왼쪽은 5년 전 서지안이 기획했던 피닉스 프로젝트의 원본 기획안이었고 오른쪽은 박성훈이 이어받아 수정한 최종 실행 기획안이었다. 외부 요인이라. 흥미롭군요. 서지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의 손에 들린 레이저 포인터가 왼쪽 기획안의 한 부분을 정확히 가리켰다. 제 원본 기획안입니다. 여기 리스크 분석 파트가 있습니다. 경쟁사의 신제품 출시 가능성, 시장 변화 예측, 그리고 그에 대한 5가지 대응 시나리오가 명시되어 있죠. 그런데 박 부장님께서 수정한 최종안에서는 이 리스크 분석 파트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일지 박성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당시 프로젝트를 좀 더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쳐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부분이라.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분석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은 누가 한 겁니까?
서지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박성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다른 부서장들은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이 상황이 단순한 업무 질책이 아님을 깨닫고 있었다. 이것은 과거에 대한 철저한 해부이자 심판이었다. 서지안의 레이저 포인터가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두 번째 예산안입니다. 제 기획안에는 타겟 고객층 심층 분석을 위한 FGI 조사 예산으로 5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안에서는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대신 임원들을 위한 해외 시장 조사 출장비로 7천만 원이 증액되었군요. 이 출장의 결과 보고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박 부장님. 박성후는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출장은 사실상 임원들을 위한 관광 여행이었고 제대로 된 보고서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선미 팀장은 조용히 주먹을 쥐었다. 5년 전 그녀는 이 모든 부당한 변경 사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었다. 하지만 박성우는 그녀의 의견을 묵살했고 김영수 전무는 침묵으로 동의했다. 이제 와서 모든 진실이 그것도 서지한 자신의 입을 통해 만천에 드러나고 있었다. 통쾌함과 동시에 씁쓸함이 밀려왔다. 서지한은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렸다.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의 핵심 콘셉트입니다. 제 기획은 20대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혁신적인 기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최종안은 기존의 40대 고객층을 유지하는 안정적인 방향으로 콘셉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중대한 변경은 어떤 시장 분석을 통해 결정된 것입니까? 관련 데이터가 있으면 지금 바로 보여주시죠. 박성우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뒤죽박죽이 되었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그는 아무런 데이터도 제시할 수 없었다. 모든 결정은 그의 주관적인 판단과 무능함, 그리고 서지안의 흔적을 지우고 싶다는 비열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대답을 못 하시는군요. 서지안은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은 경멸과 조롱이 되어 박성훈에게 꽂혔다. 지난 5년간 그가 다른 직원들에게 해왔던 그대로였다. 됐습니다. 더 이상 듣지 않아도 알겠습니다. 서지아는 태블릿을 덮으며 말했다. 박성훈 부장. 그녀가 처음으로 그의 직책을 불렀다. 오늘부터 일주일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피닉스 프로젝트 실패 원인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작성해서 저에게 직접 제출하세요. 제가 방금 지적한 모든 변경 사항이 어떤 근거로 이루어졌는지, 그 결정이 프로젝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단 하나의 누락도 없이 시간 순서대로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관련 데이터와 회의록 등 모든 증빙 자료를 첨부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것은 불가능한 과제였다. 존재하지 않는 근거와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이것은 보고서를 쓰라는 명령이 아니라 스스로의 죄를 자백하라는 최후 통첩이었다. 그리고 이선미 팀장. 서지안의 시선이 선미에게 향했다. 이 팀장은 새로운 마케팅 전략 기획안을 일주일 내로 준비해서 저에게 직접 보고하세요.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말고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비전 넥스트를 다시 업계 최고로 만들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져오세요.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든 말하십시오. 전적으로 힘을 실어주겠습니다. 순간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랐다. 서지아는 부장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동시에 그 밑에 팀장에게는 전폭적인 신뢰와 힘을 실어주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다. 기존의 위계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실력 있는 사람에게 직접 기회를 주겠다는 명백한 신호였다. 이선미는 놀라움에 잠시 말을 잃었다가 이내 결심이 선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네 대표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난 5년간 잊고 살았던 열정이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다. 서지아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끝났다는 선언과 함께 부서장들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무도 박성훈에게 위로나 격려의 말을 건네지 않았다. 그는 마치 전염병 환자처럼 철저히 고립되었다. 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신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 서지아는 회의실을 빠져나가며 김영수 전무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그에게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 어떤 질책보다 더 무서운 것은 완벽한 무시였다. 김영수 전무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자신의 시대가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이 끝났음을 실감했다. 서지안의 첫 번째 칼날은 정확하고도 예리했다. 그녀는 피를 보지 않았지만 상대의 갑옷을 조각내고 가장 깊은 곳의 자존심을 베어버렸다. 그리고 동시에
절망 속에 잠자고 있던 새로운 희망의 씨앗에 빛을 비춰주었다. 비전 넥스트의 지각 변동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서지안이 던져준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박성훈에게 지옥 그 자체였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 틀어박혀 며칠 밤낮으로 컴퓨터 모니터만 노려보았다. 피닉스 프로젝트 실패 원인 상세 보고서. 제목만 봐도 숨이 턱 막혔다. 그는 존재하지 않는 근거와 데이터를 필사적으로 만들어보려 애썼다. 과거의 회의록을 뒤지고 오래된 이메일을 짜깁기 하며 어떻게든 그럴듯한 변명을 꾸며내려 했다. 하지만 하면 할수록 그것은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행위라는 것을 깨달을 뿐이었다. 모든 조작된 데이터는 서지안의 날카로운 눈앞에서 단번에 간파당할 것이 뻔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정신은 피폐해져 갔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등 뒤에 비수처럼 꽂히는 것 같았다. 예전에는 굽실거리며 인사하던 팀원들은 이제 그를 슬슬 피하거나 마주쳐도 마지못해 목례만 할 뿐이었다. 그의 권위는 산산조각 났고 그는 이제 조롱과 경멸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점심시간이면 그는 구내식당에 갈 용기가 나지 않아 사무실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5년 전 눈물을 머금고 자신을 노려보던 서지안의 얼굴과 며칠 전 회의실에서 자신을 차갑게 내려다보던 서지안의 얼굴이 겹쳐지며 그를 괴롭혔다. 그의 아내조차 그의 변화를 눈치챘다. 여보,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요? 며칠째 얼굴이 반쪽이 됐네. 걱정스럽게 묻는 아내의 말에 그는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놀란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그는 곧바로 후회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회사에서의 그의 위치, 그리고 가정에서의 그의 모습까지도. 마감 기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목요일 밤이었다. 박성우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다. 모니터에는 여전히 백지에 가까운 보고서 파일만 띄워져 있었다. 그는 마른 세수를 하며 신음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보고서를 제출하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해고는 물론 업계에서 사기꾼으로 낙인 찍혀 재기조차 불가능해질 터였다. 그에게 남은 길은 하나뿐이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서지안에게 직접 매달리는 것.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대표이사 비서실로 연결했다. 박성훈 부장입니다. 대표님께서 아직 퇴근 전이시면 잠시 찾아뵐 수 있을지 여쭤봐 주시겠습니까? 잠시 후 비서에게서 연락이 왔다. 들어와도 좋다는 허락이었다. 박성훈은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최고층으로 올라가는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CEO 사무실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박성훈은 압도적인 공간감에 숨이 막혔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다. 서지아는 창가에 서서 야경을 등진 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둠 속에 서 있는 그녀의 실루엣은 마치 이 도시 전체를 지배하는 여왕처럼 보였다. 무슨 일로 찾아왔습니까? 박 부장. 보고서는 다 되어 갑니까? 서지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박성우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녀의 책상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내던졌다. 푸퉁. 그는 그대로 서지안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대표님, 아니 지안 씨, 내가 잘못했소.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변명이 아니라 뒤늦은 자백이었다.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소. 5년 전 나는 당신의 재능이 부러웠고 당신의 빛이 두려웠소. 내 자리가 위태롭다고 느꼈고 그래서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소. 그는 바닥에 이마를 찧을 듯 고개를 숙이며 흐느꼈다. 며칠간 그를 짓누르던 공포와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내게도 가정이 있소. 아내와 아이들이 나만 바라보고 있단 말이오. 제발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오. 이렇게 빌겠소. 시키는 건 뭐든지 하겠소. 평생 당신의 발밑에서 개처럼 일하라면 그렇게 하겠소. 제발, 제발 회사에서만 쫓아내지 말아주시오. 그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넓은 사무실을 채웠다. 그는 이제 회사의 부장이 아니라 그저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한심한 중년 남자일 뿐이었다. 서지아는 무릎 꿇고 있는 그의 정수리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지난 5년간 그녀가 상상했던 복수의 순간, 바로 이 순간을 위해
그녀는 모든 것을 바쳤다.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원수가 눈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이 장면, 통쾌해야 했다, 기뻐야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박성훈의 울음소리 너머로 5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텅 빈 방 안에서 혼자 소리 죽여 울던 27의 서지안, 억울함과 배신감에 몸부림치던 밤들, 세상에 홀로 버려진 것 같던 외로움. 박성훈의 이 한심한 사과가 그 지옥 같던 시간들을 보상해 줄 수는 없었다. 그의 용서는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발버둥일 뿐이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박성훈의 울음소리가 잦아들었을 때 서지안이 입을 열었다. 일어나세요. 박성훈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주저했다. 일어서라고 했습니다. 박 부장.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박성훈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은 차마 마주 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했다. 서지아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을 해고하지 않겠습니다. 박성훈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순간 그의 얼굴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떠올랐다. 정말입니까,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서지아는 그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당신을 용서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불쌍해서도 아닙니다. 당신을 해고하는 것은 당신에게 너무 쉬운 길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성훈의 얼굴에서 희망의 빛이 사라졌다. 당신을 해고하면 당신은 여기서 도망칠 수 있겠죠. 다른 회사를 알아보고 어떻게든 새로운 자리를 구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오늘을 잊겠죠. 5년 전 당신이 내게 했던 짓을 잊었던 것처럼 나는 당신에게 그런 도피처를 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비명보다 더 잔인하게 박성훈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진정한 벌은 당신이 이곳에 남는 겁니다. 네. 당신은 비전 넥스트에 남아서 당신이 망쳐놓은 이 회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야 합니다. 당신이 짓밟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인정받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의 무능함과 매일같이 마주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당신에게 내리는 벌입니다. 서지아는 태블릿을 들어 무언가를 빠르게 입력했다. 잠시 후 박성훈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제목 인사 발령 통지, 발령 대상 박성훈 부장, 발령 부서 과거 프로젝트 분석 및 리스크 관리, 태스크포스 팀 팀장. 새로운 부서입니다. 팀원은 박성훈 부장 당신 한 명입니다. 서지안이 말했다. 당신의 첫 번째 업무는 지금 당신이 쓰고 있는 피닉스 프로젝트 실패 보고서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지난 5년간 실패했던 모든 마케팅 프로젝트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 될 겁니다. 당신은 앞으로 영원히 이 회사의 실패와 과거를 곱씹는 역할을 맡게 될 겁니다. 박성훈은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사형 선고보다 더 끔찍했다. 그녀는 그의 목숨을 살려주는 대신 그의 영혼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그는 살아있는 유령이 되어 자신이 저지른 과오의 흔적들을 매일같이 파헤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제 나가보세요. 그리고 내일까지 당신의 새로운 자리에서 첫 번째 보고서를 완성해서 가져오세요. 서지안의 마지막 말은 더 이상 그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다. 박성훈은 어떻게 사무실을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는 텅 빈 복도를 좀비처럼 걸어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의자에 주저앉아 텅 빈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해고당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같은 시각 CEO 사무실에 홀로 남은 서지아는 다시 창가로 다가갔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증오가 남아있지 않았다. 한때 그녀가 그토록 갈망했던 복수는 막상 이루고 나니 아무런 기쁨도 주지 않았다. 그저 씁쓸하고 공허한 뒷맛만을 남겼을 뿐. 그녀는 깨달았다. 진정한 승리는 과거의 원수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로부터 스스로를 완전히 해방시키는 것임을. 오늘 그녀는 박성훈이라는 과거의 악령을 그녀만의 방식으로 봉인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창밖의 서울 야경이 유난히 고요하게 느껴졌다. 이제 그녀에게는 부서진 것들을 파괴하는 일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건설하는 일만이 남아있었다. 그녀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비전 넥스트의 공기는 전날과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직원들 사이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흘렀지만
그 속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일말의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서지안이라는 태풍이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라는 공포는 점차 어쩌면 그녀가 이 썩어 빠진 회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 변화의 가장 상징적인 풍경은 4층 복도 끝에서 펼쳐졌다. 이전에 창고로 쓰이던 작은 공간이 하룻밤 사이에 과거 프로젝트 분석 및 리스크 관리 TF팀이라는 팻말이 붙은 사무실로 바뀌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박성훈이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낡은 서류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모니터만 응시하고 있었다. 마케팅팀의 화려한 사무실에서 모든 것을 호령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직원들은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힐끗거리면서도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그는 살아있는 과거의 망령이자 새로운 질서의 본보기였다. 오전 10시 김영수 전무가 서지안의 사무실을 찾았다. 그의 얼굴은 며칠 전보다 오히려 평온해 보였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 특유의 담담함이었다. 그는 서지안의 책상 위에 하얀 사직서 봉투를 조용히 올려놓았다. 그동안 미안했네. 김영수 전무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의 사과는 회사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5년 전 젊고 재능 있는 한 직원의 미래를 자신의 비겁함과 맞바꿨던 개인적인 과외에 대한 것이었다. 저는 대표님의 사과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서지아는 사직서를 집어들며 담담하게 말했다. 대표님께서 사과해야 할 대상은 제가 아니라 지난 5년간 희망 없이 일해야 했던 비전 넥스트의 모든 직원들입니다. 김영수 전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지안이 자신의 사직서를 반려하고 자신에게도 모욕을 줄 것이라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개인적인 원한에 얽매여 있지 않았다. 사직서는 수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지아는 짧게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가볍게 목례를 했다. 그것은 전임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한 시대의 끝을 구하는 공식적인 작별 인사였다. 김영수 전무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사무실을 나갔다. 이로써 비전 넥스트의 낡은 과거는 완전히 막을 내렸다. 그날 오후 이선미 팀장이 대표이사 사무실의 문을 두드렸다. 그녀의 손에는 얇은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숨길 수 없는 설렘이 어려 있었다. 서지아는 그녀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주었지만 그녀는 단 사흘 만에 새로운 마케팅 전략 기획안을 완성했다. 들어와요, 이 팀장. 서지아는 부드러운 미소로 그녀를 맞았다. 벌써 다 준비됐나 보군요. 지난 5년간 머릿속으로만 수십 번을 그렸던 계획입니다. 선미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는 스크린에 기획안을 띄우고 발표를 시작했다. 그녀의 기획은 대담하고 혁신적이었다. 기존의 낡은 방식을 완전히 버리고 빅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한 개인 맞춤형 타겟, 마케팅 젊은 크리에이터들과의 협업을 통한 바이럴 캠페인, 그리고 회사의 이미지를 쇄신할 사회공헌 프로젝트까지 그것은 지난 5년간 박성훈 아래에서는 감히 꺼낼 수도 없었던 아이디어들의 집합체였다. 서지아는 발표 내내 흥미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선미의 기획안에서 5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열정과 재능, 그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순수한 믿음. 박성훈은 서지안의 날개만 꺾은 것이 아니라 이선미와 같은 수많은 인재들의 가능성까지 억누르고 있었던 것이다. 발표가 끝나자 서지아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다. 훌륭합니다. 아니,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입니다. 이 프로젝트 당장 시작합시다. 정말입니까? 대표님 선미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권한과 책임이 필요하겠죠. 서지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미에게 다가갔다. 오늘부로 이선미 팀장을 마케팅 본부 총괄부장으로 임명합니다. 이 기획안을 직접 실행하고 직접 하고 비전 넥스트의 마케팅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주세요. 이선미 부장님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선미는 순간 말을 잃었다. 부장. 그녀가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자리였다. 그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해내겠습니다. 목숨까지 걸 필요는 없습니다. 서지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저 즐기면서 마음껏 실력을 펼쳐주세요. 그것이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다음날 서지아는 다시 한번 전 직원들을 대회의실로 소집했다. 하지만 이번의 분위기는 처음과는 180도 달랐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공포나 불안이 아닌 호기심과 기대가 가득했다. 단상에 선 서지아는 새로운 비전 넥스트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비전 넥스트는 오늘부터 완전히 새로운 회사로 거듭날 것입니다. 첫째, 모든 인사평가는 성과와 능력에 기반한 투명한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됩니다. 하견 지연산의 정치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습니다. 둘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적인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성공시킨 팀에게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입니다. 셋째, 저를 포함한 모든 리더들은 열린 소통을 원칙으로 할 것입니다. 언제든 누구든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직급에 상관없이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 사무실 문은 항상 열려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선미를 단상으로 불렀다. 그리고 여기 새로운 비전 넥스트가 추구하는 가치를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가 있습니다. 이선미 신임 마케팅 본부장입니다. 그녀는 뛰어난 기획력과 열정으로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회의실을 가득 메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 그것은 이선미 개인을 향한 축하만이 아니었다. 마침내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에 대한 모든 직원들의 환호였다. 그날 이후 회사는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사무실은 활기를 되찾았고 직원들의 표정은 밝아졌다. 탕비실에서는 더 이상 뒷담화가 아닌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서지아는 종종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직원들과 스스럼 없이 대화했고 신입사원의 아이디어에도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권위적인 지배자가 아니라 함께 배를 저어가는 유능한 선장이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다. 대부분의 직원이 퇴근한 후 서지안의 사무실에 이선미가 찾아왔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 막 1차 성과를 내기 시작한 프로젝트의 중간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보고를 마친 후 두 사람은 나란히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선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 회사를 떠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즐겁게 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게 원래 비전 넥스트의 모습이었어야죠. 서지안이 나지막이 말했다. 이선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질문을 꺼냈다. 대표님, 괜찮으시다면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이 모든 과정이 지난 5년의 고통을 보상받을 만큼 가치가 있었나요? 그저 복수만을 위해서였다면 너무 힘든 길을 돌아오신 것 아닌가요? 서지아는 대답 대신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 지난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억울함에 몸부림치던 밤들, 그리고 복수심을 불태우며 스스로를 채찍질하던 날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뜨고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말했다. 처음에는 복수하고 싶었어요. 나를 무너뜨린 사람들을 똑같이 무너뜨리고 싶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진정한 복수는 그들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녀의 시선이 이선미에게 향했다. 진정한 복수는 그들이 망쳐놓은 바로 이곳에서 그들이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멋진 무언가를 내 손으로 다시 만들어내는 거예요. 바로 선미 씨, 당신처럼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회사를 만드는 것. 그것이 내가 돌아온 진짜 이유예요. 그녀의 얼굴에 비로소 편안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복수를 끝낸 자의 허탈한 미소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앞둔 창조자의 희망에 찬 미소였다. 그녀는 마침내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비전 넥스트의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새벽의 중심에는 잿더미 속에서 부활한 불사조 서지안이 서 있었다. 서지안이 비전 넥스트의 대표이사로 돌아온 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회사는 말 그대로 환골탈태했다. 한때 침몰 직전의 난파선 같았던 비전 넥스트는 이제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혁신 기업으로 떠올랐다. 이선미 부장이 이끈 첫 번째 신제품은 시장에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고 젊은 인재들이 가장 입사하고 싶어 하는 회사 순위에서 비전 넥스트의 이름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회사의 풍경은 1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라졌다. 사무실을 채우고 있던 무겁고 정체된 공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활기찬 에너지와 건강한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직원들은 더 이상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 복도와 탕비실에서는 언제나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서지안이 만든 투명한 평가 시스템과 파격적인 보상 제도는 직원들에게 강력한 동기를 부여했고 회사는 매일같이 성장했다. 하지만 그 찬란한 빛 속에서도 과거의 그림자는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4층 복도 끝 과거 프로젝트 분석 및 리스크 관리 TF팀 사무실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박성우는
1년 내내 그곳에서 홀로 과거의 실패 기록들을 파헤치고 분석하는 일을 기계적으로 반복했다. 그의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어깨는 돌이킬 수 없이 구부정해졌다. 그는 더 이상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았고 그에게 말을 거는 사람도 없었다. 그는 회사 안에 존재하는 살아있는 비망록이자 아무도 돌아보고 싶어 하지 않는 과거의 흉터였다. 가끔 그곳을 지나치는 직원들은 그를 보며 동정심보다는 서지안이라는 리더가 가진 냉철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곤 했다. 그녀는 용서라는 이름으로 과거를 덮지 않았고 실수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그를 통해 증명하고 있었다. 김영수 전무에 대한 소식은 간간히 들려왔다. 그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강원도의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가 조용히 밭을 일구며 살고 있다고 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날 서지아는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서지아는 예고 없이 회사 밖으로 나섰다. 그녀가 향한 곳은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이 아닌 구로 디지털 단지의 허름한 골목이었다. 그곳에는 5년 전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던 낡은 공유, 오피스 건물이 있었다. 건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주변 풍경은 많이 변해 있었다. 그녀는 잠시 차를 세우고 자신이 일했던 3층의 작은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창문 너머로 수십 개의 작은 책상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모습이 보였다. 5년 전 그녀는 저 창가 구석자리에서 매일 밤을 새우며 재기를 꿈꿨었다. 따뜻한 밥 한 끼가 사치처럼 느껴져 컵라면으로 배를 채우기 일쑤였고 냉혹한 거절과 비웃음에 수없이 눈물을 삼켜야 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당시 자주 가던 작은 국밥집으로 향했다. 식당의 주인 할머니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여전히 푸짐한 미소로 그녀를 맞아주었다.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서지아는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5년 전 이 국밥 한 그릇은 그녀가 절망 속에서 버틸 수 있게 해준 유일한 위로였다. 국밥을 먹으며 그녀는 생각했다. 자신을 여기까지 이끈 힘은 무엇이었을까? 처음에는 분명 분노와 복수심이었다. 하지만 그 감정만으로는 이 길고 외로운 싸움을 버텨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녀를 일으켜 세운 것은 무너진 자존심을 되찾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고 싶다는 처절한 갈망이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일어서게 되면 다시는 자신과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막연한 꿈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온 그녀는 한참 동안 그 골목에 서 있었다. 이곳에 남겨진 자신의 과거는 아프고 초라했다. 하지만 이제 그 과거는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일부가 되었고 그녀의 가장 단단한 뿌리가 되어 주었다. 수술 자국이 아물면 흉터가 남지만 그 흉터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살아남았다는 증거가 되듯이. 그녀의 지난 5년은 이제 그녀의 몸에 새겨진 깊고 선명한 흉터였다. 다시 회사로 돌아왔을 때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사무실은 고요했다. 그녀가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는데 마케팅 본부실의 불이 아직 환하게 켜져 있었다. 안에서는 이선미 부장과 팀원들이 새로운 캠페인 준비로 열띤 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보다 즐거움과 열정이 더 크게 보였다. 서지아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녀는 CEO 의자에 몸을 묻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틸똑똑 이선미 부장이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다. 대표님 아직 퇴근 안 하셨네요. 오늘따라 조용히 들어오셔서 선미 씨 팀이야말로 매일 야근이네요. 힘들지 않아요. 서지안이 미소 지으며 그녀를 맞았다. 힘든 것보다 재밌는 게 훨씬 커서요. 이선미는 커피 한 잔을 건네며 그녀의 옆에 섰다. 이게 다 대표님 덕분입니다. 아니요. 선미 씨와 우리 직원들이 잘해준 덕분이죠.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나란히 서서 서울의 야경을 감상했다. 도시의 불빛은 마치 그녀들이 지난 1년간 이뤄낸 성과처럼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었다. 이제 정말 괜찮으신 거죠? 이선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서지안이 오늘 어디에 다녀왔는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서지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그늘도 없었다. 완벽한 평온. 이선미는 따뜻한 미소를 보내고 조용히 사무실을 나갔다. 홀로 남은 서지아는 오랫동안 창밖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를 꿈꾸지 않았고 과거를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끌어안고 그것을 디딤돌 삼아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자신의 왕국을 건설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깨달았다. 가장 위대한 승리는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를 뛰어넘는 것임을. 서울의 밤은 깊어지고 있었고 비전 넥스트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 불빛의 가장 높은 곳에서 서지아는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몸에 새겨진 흉터는 이제 아픔이 아니라 그녀를 지켜주는 가장 빛나는 훈장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어쩌면 지금부터가 시작일지도 몰랐다. 서울의 심장 강남의 밤은 꺼지지 않는 인공의 태양처럼 휘황찬란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밝게 빛나는 곳은 단연코 셀레스티얼 호텔이었다. 대한민국 상위 1%의 놀이터라 불리는 이곳의 최상층 스카이 라운지에서는 오늘 밤 천일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강민혁의 28번째 생일 파티가 한창이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금빛 조명 아래 값비싼 샴페인 잔을 부딪히는 소리와 나직한 웃음소리가 클래식 선율과 뒤섞여 공간을 부유했다. 파티에 초대된 이들은 모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재계 인사들과 유명 연예인들, 사교계의 명사들이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최고급 명품으로 치장한 채 서로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며 가식적인 미소를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이 화려한 파티의 주인공인 강민혁의 표정은 지루함으로 가득했다. 그는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수놓은 실크 셔츠를 입고 최고급 가죽 소파에 비스듬히 기댄 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훑어보고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턱선과 오만한 눈매는 그가 가진 부와 권력만큼이나 사람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미녀가 생일 축하한다. 이 자식 주인공이 표정이 왜 그래? 어깨동무를 해오며 말을 건 사람은 그의 오랜 친구이자 또 다른 재벌가의 자제인 박지훈이었다. 지겹다 지훈아. 매년 똑같은 얼굴들, 똑같은 아첨들. 차라리 클럽에서 노는 게 더 재밌겠어. 민혁은 샴페인 잔을 단숨에 비우며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그의 안중에 이 파티는 자신의 부와 지위를 확인하는 연례 행사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었다. 사람들은 강민혁이라는 인간이 아닌 천일그룹의 후계자라는 타이틀에 고개를 조아릴 뿐이었다. 에이, 그래도 네 생일인데 즐겨야지. 저기 봐, 톱스타. 민서희가 계속 너한테 눈길 주는 거지 안 보여? 오늘 밤 외롭지는 않겠는데? 지훈이 짓궂게 웃으며 턱짓으로 한쪽을 가리켰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배우가 그에게 매혹적인 미소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민혁은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손목에 찬 파텍 필립 시계를 확인했다. 약속된 시간보다 10분이나 지나 있었다. 그딴 것보다 내가 주문한 시계는 대체 언제 오는 거야? 스위스에서 직접 공수해온 리미티드 에디션인데 이런 날짜 하나 제대로 못 맞추나. 그의 목소리에 짜증이 가득 묻어났다. 비서 김 실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다가와 허리를 숙였다. 조회송합니다 도련님. 지금 폭우 때문에 교통이 마비 상태라고 합니다. 배송 기사님과 계속 연락은 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조금만 내가 기다리는 거 싫어하는 거 몰라. 돈을 얼마를 줬는데 비가 온다고 늦어 핑계도 가지가지군. 당장 퀵 서비스 업체 사장 바꾸고 그 배송 기사라는 작자는 내 눈앞에 보이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전해. 민희혁의 싸늘한 말에 김 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숙이고 물러설 뿐이었다. 강민혁에게 타인의 사정이란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세상은 언제나 그를 중심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같은 시각 셀레스티얼 호텔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아스팔트 도로 위에서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다. 장대비가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여도 흐릿한 시야는 좀처럼 확보되지 않았다. 낡은 배달용 스쿠터의 작은 엔진이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로운 소리를 냈다. 헬멧 속에서 서연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은 이미 비에 흠뻑 젖어 차가운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방수 기능이 거의 사라진 낡은 우비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지 오래였다. 스마트폰 배달 앱 화면에는 배달 지연을 알리는 붉은색 경고 메시지가 깜빡이고 있었다. 고객의 주소지는 강남 셀레스티얼 호텔. 이 비를 뚫고 가기에는 너무나 멀고 험난한 길이었다. 조금만 더 힘내자. 연우는 속으로 되뇌며 스쿠터 핸들을 꽉 잡았다. 관자놀이개에 자리한 희미한 흉터가 빗물에 젖어 서늘하게 느껴졌다. 비 오는 날이면 의뢰 그랬듯 10년 전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이 희미한 통증과 함께 되살아나려 했다.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어 불길한 상념을 쫓아냈다.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신 어머니의 수술비, 그리고 이번 학기 등록금. 24살의
연우에게는 잠시도 쉬어갈 틈이 없었다. 명문대에 합격했을 때만 해도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줄 알았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과 그로 인한 충격으로 쓰러진 어머니는 그녀를 집안의 가장으로 만들었다. 낮에는 강의실에서 책과 씨름하고 밤에는 차가운 아스팔트 위를 달리며 그녀는 위태로운 현실을 버텨내고 있었다. 오늘 배달하는 이 물건은 유난히 배달료가 높았다. 아마도 아주 비싼 물건인 모양이었다. 이것만 성공적으로 배달하면 어머니의 다음 주 병원비 일부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 생각 하나만으로 연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미끄러운 도로 위를 고개하듯 달리던 스쿠터가 거대한 빌딩 앞에 멈춰 섰다. The Celestial. 금빛으로 빛나는 호텔의 이름은 마치 다른 세계의 입구처럼 느껴졌다. 연우는 잠시 그 위압적인 모습에 숨을 삼켰다. 자신이 입고 있는 젖은 옷과 초라한 스쿠터가 이곳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주차장 한 구석에 스쿠터를 세우고 배달 상자를 품에 꼭 안았다. 상자가 비에 젖지 않도록 자신의 몸으로 가리는 것도 잊지 않았다. 호텔의 거대한 회전문을 통과하는 순간 따뜻하고 향긋한 공기가 그녀를 감쌌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녀를 향해 꽂히는 차가운 시선들도 느껴졌다. 로비에 있던 호텔 직원과 손님들은 마치 오물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우비비에 젖어 얼굴에 달라붙은 머리카락 고단함이 역력한 그녀의 모습은 이곳의 화려함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한 직원이 다가와 길을 막아섰다. 무세운 일이시죠? 용무가 있으시면 직원 통로를 이용해 주십시오.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배달 왔습니다. 최상층 스카이 라운지 강민혁 고객님께 전달할 물건입니다. 연우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하며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었다. 직원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로 그녀를 안내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요즘 배달 기사들은 예의가 없어 라는 수군거림이 그녀의 귓가를 스쳤다. 연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익숙한 일이었지만 매번 상처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금빛으로 장식된 엘리베이터가 부드럽게 상승하며 최고층을 향했다. 문이 열리자 로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화려한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다. 파티의 소음이 그녀를 덮쳤다. 연우는 잠시 망설였다. 이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자신이 더 깊은 이질감과 모멸감에 빠질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설 수 없었다. 그녀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파티장 안으로 발을 들였다. 그녀의 등장을 가장 먼저 알아챈 것은 비서 김 실장이었다. 그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한 표정으로 달려왔다. 아이고 기사님 드디어 오셨군요. 이쪽입니다. 도련님께서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김 실장의 재촉에 이끌려 연우는 파티의 중앙으로 향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쏠렸다. 그 시선들 속에는 호기심, 의아함, 그리고 명백한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연우는 고개를 숙인 채 오직 발끝만 보고 걸었다. 마침내 그녀는 파티의 주인공 앞에 섰다.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있던 남자 강민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차가운 시선이 연우의 흠뻑 젖은 운동화부터 시작해 물이 떨어지는 우비자락을 거쳐 그녀가 품에 안고 있는 상자에 닿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오만한 눈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녀의 얼굴을 향했다. 내가 그 배달 기사야?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에는 앞으로 닥쳐올 폭풍의 전조가 담겨 있었다. 연우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거센 빗속을 뚫고 온 것보다 더한 한기가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운명의 만남은 그렇게 가장 최악의 형태로 시작되고 있었다. 강민혁의 차가운 질문이 소음으로 가득했던 파티장 전체에 쐐기를 박았다. 방금 전까지 들려오던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이제 모든 시선은 파티의 중심에 선 두 사람, 화려함의 정점에 있는 남자와 비에 젖은 초라한 여자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극명한 대비는 그 자체로 하나의 잔인한 볼거리였다. 서연우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수십 개의 눈동자를 애써 외면하며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다. 그녀는 품에 안고 있던 상자를 앞으로 조심스럽게 내밀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오늘 밤 폭우가 너무 심해서 도로가 통제되는 바람에 약속된 시간보다 늦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그녀의 목소리는 빗물에 젖은 몸만큼이나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예의를 갖춘 사과였지만 강민혁의 귀에는 그저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소파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1m 80이 넘는 큰 키가 연우의 머리 위로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조회성 그 말 한마디면
다야, 내가 네 사정까지 알아야 하나? 하수구에서라도 기어 나왔나? 꼴 좀 봐. 내 몸에서 떨어진 빗물이 이 호텔의 최고급 대리석 바닥을 더럽히고 있는 건 알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연우의 심장을 후벼 팠다. 주변에서 나직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연우는 얼굴이 불타는 듯한 수치심을 느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다시 한번 사과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닦겠습니다. 우선 주문하신 물건입니다. 그녀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 이 끔찍한 공간에서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 속에서 단 1초라도 더 머물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상자를 그에게 건네려 했다. 하지만 민혁은 받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마치 더러운 것과 접촉하기라도 싫다는 듯이. 어디다 그 더러운 손을 내밀어. 너 같은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 제 시간에 물건이나 갖다 바치면 되는 거야. 그 간단한 임무 하나 완수하지 못했으면서 뭘 잘했다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어. 그의 말은 점점 더 잔인해졌다. 그는 연우의 존재 자체를 모욕하며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고 있었다. 파티에 모인 사람들은 흥미로운 연극을 관람하듯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몇몇은 불편한 기색을 비췄지만 천일 그룹의 후계자에게 감히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의 친구 박지훈조차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샴페인을 홀짝일 뿐이었다. 연우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아무리 힘들고 서러워도 꾹 참아왔던 눈물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의 인격은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녀는 가난했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을 부끄럽게 여긴 적이 없었다. 땀 흘려 돈을 버는 자신의 삶이 부끄럽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 남자는 그녀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짓밟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얼굴, 이번 달 내야 할 병원비 고지서, 그리고 이 배달만 마치면 받을 수 있는 수수료. 현실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녀는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하지만 이 물건을 받아주십시오. 저는 이만 가봐야 에어딜가. 민혁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의 눈에 장난기 어린 잔혹함이 스쳤다. 그는 이 먹잇감을 이대로 순순히 놓아줄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 상자적이 테이블 위에 올려놔. 내 손에서 직접 받고 싶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 시야에서 당장 사라져. 그는 손가락으로 근처에 반짝이는 유리 테이블을 가리켰다. 연우는 더 이상의 모욕을 견디기 힘들어 그의 말에 따르기로 했다. 그녀는 차가운 굴욕감과 서러움으로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키며 테이블로 다가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가시밭길을 걷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그녀가 상자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며 샴페인 잔을 들려던 민혁이 무심코 팔을 휘저었다. 그의 손등이 상자를 들고 있던 연우의 팔을 강하게 쳤다. 아, 연우의 짧은 비명과 함께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상자가 공중으로 떴다가 그대로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콰직, 고요해진 파티장에 대리석 바닥과 상자가 부딪히며 내는 파열음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최고급 벨벳으로 포장된 상자의 모서리가 찌그러지고 그 안에서 무언가 복잡한 기계 부품이 부서지는 듯한 불길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순간 파티장 전체에 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바닥에 나뒹구는 상자에 고정되었다. 정적을 깬 것은 강민혁의 분노에 찬 고함이었다. 이런 미친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그는 자신의 실수는 순식간에 잊은 채 모든 책임을 연우에게 돌렸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상자를 가리키며 연우에게 달려들듯이 소리쳤다. 이 멍청한 게 눈은 장식으로 달고 다녀. 이게 뭔지 알기나 해. 스위스 장인이 1년 동안 만든 단 하나뿐인 시계란 말이야. 연우는 충격으로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녀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민혁과 바닥의 상자를 번갈아 보며 중얼거렸다. 아니에요. 당신이 제 팔을 쳐서. 뭐? 내가 쳤다고 웃기지도 않는군. 어디서 감히 나에게 책임을 떠넘겨. 내년에 서투른 손이 저지른 실수를 왜 내 탓으로 돌리는 거지? 그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악마의 것과도 같았다. 뚝뚝거리 같다. 그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농담이라도 들은 것처럼 연우를 조롱했다. 사고 내까지 쓰게 감히 나랑 얽혀서 사고를 논할 자격이나 된다고 생각해 좋다 이거야. 어디 한번 보상해봐. 네 인생을 전부 갖다 바쳐도 모자랄 테니까. 그는 연우의 턱 끝까지 다가와 그녀의 귓가에 경멸을 담아 속삭였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가 되어 연우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네 집, 내 가족, 내 장기까지 전부 다 팔아도 이거 하나 보상 못해. 알겠어. 그 말이 파티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연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눈앞이 흐려지면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억울함, 분노, 서러움, 그리고 깊은 절망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웅궁거렸다. 그녀는 완전히 혼자였다. 이 화려하고 잔인한 세계에 내던져진 채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무력한 존재였다. 강민혁은 자신의 권력으로 그녀를 완벽하게 고립시키고 짓밟아 버렸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는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이제 연극은 끝났다. 남은 것은 패배한 자의 퇴장뿐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 절망의 가장 깊은 바닥에서 연우는 마지막 힘을 끌어모으고 있었다. 그녀의 흐려진 시야 속에서 남자의 오만한 얼굴이 10년 전의 어떤 기억과 겹쳐지기 시작했다. 강민혁의 마지막 말은 사형 선고처럼 파티장에 울려 퍼졌다. 그 잔인한 선언 앞에서 서연우의 모든 방어 기제는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그저 뜨거운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다. 주변의 모든 것이 흐릿해지고 오직 자신을 향한 경멸과 조롱의 소리만이 귓가를 맴돌았다. 그래, 이게 현실이었다. 돈 없고 힘없는 자의 서러운 현실. 강민혁은 눈물을 흘리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언제나 그랬듯 자신의 힘으로 상대를 완벽하게 굴복시키는 것에서 희열을 느꼈다. 이 하찮은 배달기사에게 자신의 위치를 감히 넘볼 수 없는 세상의 질서를 똑똑히 가르쳐 준 것 같아 통쾌하기까지 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녀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거나 울면서 도망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흐느끼던 연우의 어깨가 서서히 멎었다. 뺨을 타고 흐르던 눈물이 멈췄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눈가를 거칠게 닦아냈다. 그리고는 마치 바닷속 깊은 곳에서 떠오르듯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숨결에는 더 이상 절망만이 아닌 차갑게 얼어붙은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파티장의 사람들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의아하게 지켜보았다. 방금 전까지 무너져 내리던 여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연우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지금까지 바닥만 향했던 그녀의 시선이 처음으로 강민혁을 정면으로 향했다. 눈물로 젖은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굴욕감은 없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의해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섬뜩할 정도의 차가운 분노, 그리고 지독한 원망이었다. 강민혁은 그 눈빛과 마주하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움찔했다. 먹잇감의 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강렬하고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그는 불쾌감에 미간을 찌푸리며 또 다른 독서를 내뱉으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연우는 아무 말 없이 굳은 결심을 한 사람처럼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빗물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어 있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녀의 관자놀이, 화려한 샹들리에의 금빛 조명이 그곳을 정통으로 비추었다. 그리고 그 빛 아래 희미하지만 선명한 하나의 선이 모습을 드러냈다. 오래된 상처가 아물며 남긴 하얗고 가느다란 흉터였다. 평소에는 머리카락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을 그 흉터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뚜렷하게 빛나고 있었다. 강민혁의 시선이 무심코 그 흉터에 닿았다. 처음에는 그저 얼굴에 난 작은 흠집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집요한 시선과 그 흉터가 기묘하게 겹쳐지면서 그의 머릿속 깊은 곳 두꺼운 망각의 먼지 아래 봉인되어 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 시작했다. 미 머릿속에서 날카로운 이명이 울렸다. 눈앞의 화려한 파티장 풍경이 순식간에 암전되고 전혀 다른 이미지가 섬광처럼 터져 나왔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를 미끄러지는 타이어의 비명 소리, 코를 찌르는 가솔린 냄새와 피비린내, 그리고 세상을 뒤흔드는 듯한 굉음과 함께 박살나는 유리 파편들. 18 살의 강민혁. 아버지 몰래 끌고 나온 검은색 스포츠카의 운전석에서 그는 술에 취해 친구들과 웃고 떠들고 있었다. 빗길을 질주하는 쾌감에 취해 세상이 모두 그의 발 아래 있는 것만 같아졌다. 그때였다. 헤드라이트 불빛 속으로 갑자기 낡고 작은 세단 한 대가 나타났다. 피할 틈도 없었다. 쿵 하는 둔탁하고 끔찍한 충격이 온몸을 뒤흔들었다. 혼돈, 비명, 찌그러진 차체, 사이렌 소리. 그는 사고의 충격으로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구급대원의 목소리에 눈을 떴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끔찍한 광경이었다. 들것에 실려 나가는 한 남자. 미동도 없이 축 늘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서 한 어린 소녀가 피를 흘리며 울부짖고 있었다. 아바, 아바, 일어나, 제발. 소녀의 얼굴, 정확히는 관자놀이 부근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상처의 모양, 그 위치, 기억의 파편은 아버지의 서재로 이어졌다. 사고 후 며칠 뒤 그의 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건 다 처리했다. 그 가족에게는 두둑한 보상금을 줬어. 그들은 다른 도시로 이사 갈 거고, 이 일에 대해서는 평생 입을 다물 거다. 너는 이 일을 잊어버려. 처음부터 그 없었던 일처럼. 알겠나? 돈으로 덮어버린 진실. 돈으로 막아버린 죄책감. 강민혁은 그날 이후 정말로 그 일을 잊었다고 생각했다. 아니, 잊기 위해 발버둥 쳤다. 더 많은 돈을 쓰고 더 자극적인 쾌락을 좇으며 기억을 지워나갔다. 하지만 아니었다. 기억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저 그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었을 뿐이다. 아, 강민혁의 입에서 신음과도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는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두 걸음 뒤로 물러섰다.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시고 오만함으로 가득했던 그의 표정은 경악과 공포로 일그러졌다. 이 여자. 자신이 방금 전까지 벌레 보듯 모욕하고 짓밟았던 이 배달기사. 그녀는 10년 전 자신이 그 빗길에서 지옥으로 밀어 넣었던 바로 그 소녀였다. 그는 다시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이번에는 정말로 그녀를 보았다. 깊은 슬픔이 고여 있는 눈동자. 아버지의 죽음과 망가진 삶의 무게를 짊어져 온 세월이 새겨진 얼굴.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의 시작을 알리는 자신의 죄가 낙인처럼 찍혀 있는 저 흉터. 바닥에 나뒹구는 박살난 시계 상자가 갑자기 우습게 느껴졌다. 자신이 내뱉었던 네가 가진 모든 걸 다 팔아도 보상 못해 라는 말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의 칼날이 되어 자신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가 앗아간 것은 고작 시계 따위가 아니었다. 한 사람의 목숨, 한 가족의 행복, 한 소녀의 평범했던 삶 전체였다. 파티장의 소음은 완전히 사라졌다. 사람들은 왜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후계자가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겁에 질려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강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그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는 것을 목격할 뿐이었다. 서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녀의 눈빛과 그녀의 흉터가 그에게 가장 끔찍한 심판을 내리고 있었다. 네오, 너는... 강민혁은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에 거대한 돌덩이라도 걸린 듯 그저 마른 숨만 새어나왔다. 오만과 특권 의식으로 쌓아 올린 그의 세계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화려한 파티의 한가운데서 시간을 넘어 서로를 마주보고 서 있었다. 한 명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가해자로, 다른 한 명은 그 죄의 증거가 되어 나타난 피해자로, 그들 사이에는 10년이라는 세월과 하나의 죽음이라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아니, 어쩌면 10년의 세월이 압축되어 강민혁의 눈앞에서 폭발하고 있었다. 그의 뇌는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 발끝으로 가라앉는 느낌이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심장이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만 들렸다. 그의 친구 박지훈이 보다 못해 다가왔다. 민혁아, 괜찮아. 너 안색이 왜 이래? 이 여자 누구야? 아는 사람이야. 지훈이 그의 팔을 잡았지만 민혁은 그 손을 미친 사람처럼 뿌리쳤다. 재호리가 건드리지 마. 그의 날카로운 외침에 지훈은 물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움찔했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호령하던 오만한 지배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겁에 질린 채 구석에 몰린 짐승. 지금의 강민혁은 정확히 그 모습이었다. 그의 혼란과 공포를 비웃기라도 하듯 파티장에 다시 잔잔한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다. 누군가 어색한 분위기를 무마하기 위해 재생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선율은 지금 이 순간 강민혁에게는 지옥의 배경음악처럼 들렸다. 화려한 조명값 비싼 음식 사람들의 가식적인 얼굴. 이 모든 것이 그를 질식시킬 듯한 거대한 위선 덩어리로 보였다. 그 지옥의 한가운데서 서연우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빗물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했다. 10년 동안 골마 터진 상처와 응어리진 한을 담은 목소리였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박살 난 시계 상자를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고개를 들어 공포에 질려 있는 강민혁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내 말이 맞아요? 그녀의 첫 마디에 파티장이 다시 한번 술렁겼다. 사람들은 그녀가 드디어 굴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어지는 그녀의 말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 제가 가진 모든 걸 다 팔아도 이 시계 하나 값도 안 되겠죠? 고작 몇 푼 안 되는 배달 수수료를 벌기 위해 이 빗속을 뚫고 온 저 같은 사람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일 테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비꼬거나 원망하는 투가 아니었다. 그저 명백한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말투였다. 그래서 더욱 소름 끼쳤다.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로 한 걸음 다가섰다. 강민혁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파티장 전체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하지만 10년 전 그 빗속에서 당신이 앗아간 우리 아버지의 목숨값은요? 연우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아와 민혁의 가슴에 박혔다.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흔들렸다. 아버지라는 단어에 주변의 몇몇 사람들도 무언가 짐작했다는 듯 경악의 신음을 터뜨렸다. 연우는 멈추지 않았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터져나온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당신 때문에 평생 웃음을 잃고 매일 밤 약을 먹지 않으면 잠들지 못하는 우리 어머니의 10년 세월은요, 그건 얼마짜리죠? 아빠의 장례식장에서 마음껏 울지도 못하고 당신의 아버지가 던져주는 돈다발을 받아들고 정든 집을 떠나 낯선 도시로 쫓겨나야 했던 내 어린 시절은요, 그 기억은 어떻게 보상할 건가요?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는 망치가 되어 강민혁의 오만한 세계를 부수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끔찍한 비극의 진실이 밝혀지는 현장에 서 있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이야기가 지금 눈앞에서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서 조롱과 경멸은 사라지고 충격과 혼란, 그리고 일말의 죄책감이 떠올랐다. 연우는 이제 그의 턱 밑까지 다가섰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릴 듯한 깊은 화염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향해 마지막 판결을 내렸다. 그녀는 그가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다. 이 시기에 당신은 그 많은 돈으로 똑같은 걸, 아니 더 비싼 걸 얼마든지 새로 살 수 있겠죠. 그녀는 바닥에 상자를 턱으로 가리켰다가 다시 그의 눈을 꿰뚫을 듯이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내가 잃어버린 것들은요, 내 아버지의 목숨, 내 어머니의 건강, 내 가족의 무너져 버린 삶은 당신이 그 대단한 천일 그룹을 전부 다 팔아도 절대 되돌려 놓지 못해요. 그녀는 숨을 한번 골랐다. 그리고 그의 영혼에 낙인을 찍듯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강민혁 씨, 당신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어요. 그 말을 끝으로 연우의 눈에 일렁이던 불꽃이 스르르 꺼졌다. 10년 동안 그녀를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를 내려놓은 사람처럼 그녀의 얼굴에 허탈한 평온함이 찾아왔다. 증오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경멸이나 승리감이 아닌 구제할 길 없는 한 인간에 대한 깊고 서글픈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돌아섰다. 더 이상 그녀는 도망치듯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10년 만에 자신의 진실을 외친 사람의 당당함으로 꼿꼿하게 허리를 편 채 걸어 나갔다. 모세의 기적처럼 파티에 모여있던 화려한 인파가 그녀를 위해 길을 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경멸이 없었다. 경애와 동정, 그리고 자신들의 방관에 대한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우는 그 길을 따라 소리 없이 파티장을 빠져나갔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사람처럼. 그녀가 사라진 파티장에는 무겁고 질식할 듯한 침묵만이 남았다. 강민혁은 텅 빈 공간의 한가운데에 홀로 서 있었다. 그녀가 남기고 간 말들이 메아리가 되어 그의 귓가를, 그의 심장을, 그의 영혼을 계속해서 후벼 팠다. 당신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어요. 그의 화려했던 세계는 이제 완벽한 폐허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그 폐허 속에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죄책감의 죄수가 되어버렸다. 서연우가 사라진 후 셀레스티얼 호텔의 스카이 라운지에는 오직 무겁고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방금 전까지 파티를 즐기던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 된 듯 서로의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충격적인 진실을 목격한 증인이자 한 소녀의 고통을 외면한 방관자였다. 그들은 더 이상 이 자리에 머물 수 없었다. 강민혁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는 텅 비어가는 파티장의 한가운데에 마치 번개를 맞은 나무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발치에는 박살난 시계 상자가 흉물스럽게 널브러져 있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의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던 물건이 이제는 그의
씻을 수 없는 죄를 증명하는 증거품이 되어버렸다. 비서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의 안색을 살폈다. 도련님, 괜찮으십니까? 우선 자리를. 하지만 민혁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그는 홀린 사람처럼 몸을 돌려 텅 빈 출입구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걸음은 휘청거렸고 눈에는 초점이 없었다. 그는 자신을 부르는 모든 목소리를 뒤로 한 채 호텔을 빠져나왔다. 밤의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고 있었다. 10년 전 그날처럼 차가운 비가 그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하지만 그는 우산을 쓸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이 비가, 이 차가운 고통이 자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씻어내줄 수 있을까? 그는 비에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텅 빈 강남의 거리를 정처 없이 걸었다. 그의 등 뒤로 그의 화려했던 28번째 생일 파티는 그렇게 폐허 속에서 막을 내렸다. 그날 이후 강민혁은 세상에서 사라졌다. 그는 그룹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자신의 펜트하우스에 스스로를 유폐했다. 낮과 밤의 구분 없이 독한 술로 시간을 흘려보냈다. 술에 취하면 잠시나마 죄책감을 잊을 수 있었지만 깨어나면 더욱 선명해지는 기억에 고통스러워했다. 서연우의 눈빛, 그녀의 흉터, 그녀의 마지막 말. 당신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어요. 그 말은 저주가 되어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결국 이 소식을 들은 강 회장이 굳게 닫힌 그의 집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아들의 망가진 모습을 본 그의 첫 마디는 위로가 아닌 분노였다. 이게 무슨 꼴이냐? 내가 다 처리했다고 잊으라고 하지 않았더냐? 고작 계집애 하나 때문에 그룹 후계자가 이따위로 무너지다니 당장 일어나서 네 자리로 돌아가. 강 회장에게 그 사건은 이미 돈으로 해결된 과거일 뿐이었다. 중요한 것은 아들이 만들어낸 공적인 스캔들과 그룹의 이미지 실추였다. 그 순간 민혁은 깨달았다. 자신의 아버지는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에게 사람의 목숨값은 그저 지폐 몇 장의 가치에 불과했다. 이 죄는 아버지의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오롯이 자신이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였다.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반항했다. 아니요, 아버지. 저는 돌아가지 않아요. 아니, 돌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날 이후 강민혁은 정말로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모든 자원과 능력을 이용해 지난 10년간의 서연우의 삶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얼마나 힘겹게 살아왔는지, 아픈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어떤 아르바이트까지 했는지, 명문대에 다니면서도 등록금을 걱정해야 했던 그녀의 고통을 그는 하나하나 알아갔다. 그가 외면했던 진실의 무게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거웠다. 그는 그녀에게 직접 나타나 용서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또 다른 폭력이자 이기심일 뿐이었다. 돈으로 보상하려는 시도는 그녀를 2번 모욕하는 짓이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뿐이었다. 몇 달 후 새살재단이라는 이름의 작은 재단이 설립되었다.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가족들을 지원하고 그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비영리 재단이었다. 재단의 설립자는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막대한 개인 자산을 재단에 쏟아부었다. 강민혁은 재단의 이사장이라는 이름뿐인 직함 뒤에 숨지 않았다. 그는 매일 재단으로 출근해 직접 피해자들의 서류를 검토하고 그들의 사연을 읽었다. 그는 그들의 고통스러운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죄를 마주했다. 때로는 상담 전화를 직접 받으며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그가 스스로에게 내린 고통스러운 형벌이자 유일한 속죄의 방식이었다. 그리고 1년의 시간이 흘렀다. 서연우의 삶은 많이 안정되었다. 어머니는 최고의 의료진에게 치료를 받았고 기적처럼 병세가 호전되었다. 누가 지원했는지 알 수 없는 익명의 후원자 덕분이었다. 연우는 무사히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고단함 대신 미래에 대한 조심스러운 희망이 엿보였다. 어느 주말 저녁 그녀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새살재단에 대한 심층 보도를 하고 있었다. 앵커는 베일에 쌓인 설립자에 대해 이야기하며 재단 활동 중에 우연히 찍힌 그의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화면 속에 나타난 남자의 모습에 연우는 숨을 멈췄다. 1년 전에 오만하고 화려했던 남자는 없었다. 살이 많이 빠지고 수척해진 얼굴, 값비싼 명품 대신 평범한 셔츠 차림. 하지만 연우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그의 눈빛이었다. 공허하고 차갑던 그의 눈은 이제 깊은 슬픔과 회한, 그리고 타인의 고통을 진심으로 헤아리는 듯한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한 피해자 유가족의 손을 잡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었다. 연우는 모든 것을 직감했다.
그 익명의 후원자도 이 재단도 모두 그 남자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그녀는 가만히 TV를 껐다.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다. 용서라는 단어는 이 모든 비극을 설명하기에 너무나도 가벼웠다.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고 사라진 10년의 세월도 되돌릴 수 없다. 하지만 분노와 증오도 더 이상 그녀를 지배하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는 씁쓸하지만 기묘한 안도감이 찾아왔다. 그날 밤 그녀가 던졌던 진실의 외침이 한 인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녀의 비극이 또 다른 비극을 막는 씨앗이 된 것이다. 연우는 창가로 다가섰다. 1년 전 그날처럼 비가 내리던 하늘은 이제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개어 있었다. 그녀는 그 파란 하늘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슬픔도 기쁨도 아닌 모든 것을 통과해 온 자의 평온한 미소였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를 되찾을 수 없지만 자신의 미래를 되찾았다. 그리고 그는 그만의 방식으로 영원히 갚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빚을 평생에 걸쳐 갚아나가기 시작했다.